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나를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자, 오늘은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임 소장님은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총선 전에 이제 선거운동 때문에 잠시 하차를 했는데 네. 네, 결과가 좋지 않게 왔습니다. 네. 아, 선거 끝난 지 오래되긴 했는데 네, 그렇죠. 결과가 예.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민주당 등 야권 자, 지난 9일 법사위 전체의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관련된 청문회 19일하고 26일 날 양일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 또 청문회 참여 여부 두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응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국민의힘도 청문회 보이콧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국민들의 그 탄핵 청원에 네.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서 지금 이제 청원의 법정 요건은 다 달성이 됐고 네. 이제 국회에서 중요하게 판단을 했을 때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거는 네. 국회 내에 있는 일이니까 뭐 그건 양해할 수 있겠지만은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에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 이거 저는 상권분립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행정부는 거부할 권한이 없고요. 당연히 국회가 청문회를 열면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은 와서 진술을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보이콧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국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고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포프카님, 임세윤 소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또 KT24님, 신인규 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혼민정은님은 두 사람 활약 기대합니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자, 증인 출석에 응할 수 없다.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이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연 계기가 사실 국회에서 한 160만 명의 네. 우리 국민께서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그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동의를 그렇죠. 누르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국민이 발의 제안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대의기구인 국회가 또 국민의 대의기구 입법기관인 국회가 청문회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은 너무 황당한 반응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뭐 위헌이니 불법이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세고 막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혜병 사건에서 보듯이 저희가 잘 알지만 그 불법적인 것과 위헌적인 것이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대통령실 같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위헌이고 불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위헌이고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저 위헌이다, 불법이다 얘기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투덜투덜거리는 네. 것은 저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에서 하는 반응치고는 너무 하급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논리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가겠다. 네.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냥 뭐 어깃장 놓는 거죠. 어깃장 놓는 것처럼. 네, 어깃장 놓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 증인 청문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법사위원들이 가서 네. 문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안 나오겠다고 그걸 막 버리고 막 하는 행위들이 버리고 예.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저도 청와대에서 있었지만 그런 민원 사항이 오면은 일단 접수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의 결과는 뭐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는데 그런 태도 자체가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해서 이렇게 탄핵 청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또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때까지 네. 저는 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전 가장 또 큰 문제는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발표 같은 게 없이 늘 언론에다 대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공식 발표인 게.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다고 하죠. 네, 뭐 관계자든 핵심 관계자든 이 이야기하는 게 매우 근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강하게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최상병 특급 청문회 기억납니다. 그때 참석하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좀 매끄러웠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국민의힘이 안 가서 여론전 모든 게 밀리는 거 아니냐 이건 가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나와주면은 오히려 국회의 진행이 더 순조롭고 그 얘기가 좀 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오면은 이제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 회의가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이런 면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꼬붕이 아니거든요. 그 꼬붕이라니. 진짜로. 제가 이거 맛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썼는데 이게
조직폭력배에 꼽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표로 당선됐고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대통령이 이제는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노골적으로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있거든요. 네. 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의힘은 영원히 정말 국민의 민심과는 영구결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올 거면은 일을 하러 들어오고 네. 방해하러 들어올 거면 차라리 안 들어오는 안 것이 들어오지 더 마라. 낫겠다라는 국민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설득력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없죠. 청문회 국회법에 따라서 열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법망을 뭐 저희가 법을 피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민의이고 청문회의 취지가 어쨌든 국민에게 답을 또 일단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무시할 겁니까? 160만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무효인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대통령실의 반응과 무효다. 그러니까 뭐가 왜 무효냐고요. 네. 아, 요거는 제가 유효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설명해야 유효하다. 되는데. 권한쟁의 심판했는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아무리 권한을 다퉈도 이거 국회의 자율권 영역이기 때문에 다 각하예요. 네. 내지는 기각입니다. 그래서 기각, 엉뚱한 일 하면서 여론조만 하는 거고 헌법 26조 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해야지 의무를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는 반헌법적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64조의 국회 자율권 나오고요. 국회법 65조 중요한 건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할 수 있게 돼 있고 상임위에 청원 회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123조 이하에는 청원에 관한 규정도 다 나옵니다. 게다가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이라고 있는데 회부하라라고 돼 있어요. 회부하라고. 그럼 회부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 학교가 열려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유효고 합법이고 헌법적인 것이고 학교 안 나오고 기물 파손하고 맨날 학교 뒤에 뺑뺑이 돌면서 학교 가서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돈 뺏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네. 저는 지금 국회에서 헌법에 나온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거를 위법이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이 판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월권적 해석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전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19일, 26일이죠. 네. 예정된 청문회, 양일간 청문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지난번 저희가 최혜병 관련된 청문회처럼 안 들어오시면 차라리 안 들어오시면 매우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이다. 거다. 왜냐면 예. 그 이후에 사실 저희가 비교를 똑바로 봤어요. 예. 대조가 확 되더라고요. 국민의 의원이 왔을 때 안 왔을 때. 뭐 오니까 뭐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오자마자가 뭐 존경하지 않는 뭐 하고픈 이런 네. 얘기에서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끼어들고 뭐 무슨 난장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22대 국회 대신 국민의 국회의원님들이 어쨌든 네. 선출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선출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 민의를 충분히 아셔야 된다. 이번 총선의 민의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또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라는 게 어쨌든 국민의 민심이었는데 그래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민의를 따르셔야 되는 게 맞지. 언제까지 약간 뭐 꼬붕 얘기하셨는데 무슨 대통령이 오야붕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오야붕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심기경호만 할 거면 차라리 다 대통령실로 들어가신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오야붕 얘기하셔서 제가 그 라임을 살려가지고 그 꼬붕이라는 표현 썼는데 그 말 듣기 싫으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똑바로 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집권 여당이 뭡니까? 대통령실과 같은 권한을 지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대통령실이 엉뚱한 짓을 하면 오히려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해서 혼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들어와서 방해를 한다? 이거 국민적 민심이 저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말씀 이제 속어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뭐 본인들이 이제 오야 뭐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좀 하셨다고 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부인께서 먼저 그 카톡에 오야붕 쓰셨기 저는 원래 때문에 험한 말 안 쓰는데 뭐 네. 쪽팔린다, 뽀갠다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요즘 좀 나오더라고요. 아유, 하도 센 녹취록에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시는 네. 말이죠. 지금 뭐 계속 근데 우리 강혜아님께서 임 소장님이 영부 흉내 잘 내신다. 너무 짱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복사기라고 네. 하시던데. 복사기까지는 아니고요. 말씀하고 가도 될까요? 제가 이제 쇼츠가 많은데 짧게 뭐 한 말씀이라도 짧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해외 다녀오셨어요. 네. 네. 내가 진보의 오야붕이잖아.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내 꼬붕이야. 예. 그냥 우리 한 말을 그대로. 너무 똑같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이 부탁을 하면 바로 좀 하는 우리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충청 합동연설에
장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 또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분당대 아니냐, 전당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분당대회는 아니고요. 네. 붕괴대회죠. 거의 뭐 지금 붕괴대회입니까? 붕괴 수준에 네. 저는 저 지금 사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전당대회라기보다는 심각합니다. 거의 6탄전까지 나오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뭐 예견된 수순 아니겠습니까? 검찰 권력과 기존 구태 권력이 손을 잡고 권력은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은 져야 되고 네. 니탄 냈다 공방하다가 지금은 서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열되다 보니까 저 지경까지 간 건데요. 저는 앞으로 이제 남은 한 일주일 내에도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붕괴대회는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큰 갈등 또 이러다가는 다 죽어 후유증 이렇게 크게 올 수도 있다. 분당까지는 안 가겠죠. 분당 얘기까지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신인규 예. 변호사랑 다른 방송 같이 하면서 네. 뭐 분당대회다, 뭐 분당에서 차를 치러라 막 이렇게 네, 얘기를 분당에서요. 네, 하기도 했는데요. 저렇게 가다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안에서 이렇게 싸워서 뭔가 우정이 생길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뭐 난투극 같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분당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권을 더 재연장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랬던 사례들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이들은 뭉쳐가지고 뭐 나쁜 짓 죄송합니다. 네, 그런 나쁜 짓을 짓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여사님 말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적은 내부에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과거에 가장 치열했던 게 MB와 박근혜 그 경선인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구속됐거든요. 나중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쟁점으로 도곡동이든 뭐든 막 나와가지고 그게 훗날 10년 뒤에 다 맞습니다. 구속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전철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뭐 저는 난투극 같아요. 난투극 좀 난투극이다. 재밌습니다. 보면은 재밌습니까? 예, 저는 예. 야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재밌고 아 저렇게까지 저들은 이 권력 투쟁 혹은 충성심 경쟁에 저렇게 몰두를 하는구나. 국민은 안중에 넣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골 레이스는 이제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결선 투표 또 후보 간의 연대 이게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는 1차에서 끝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변수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당원에 따르면은 네. 50%를 1차에서 아무도 얻지 못하면 네. 결선에 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그 2023년도 3구 전당대회가 김기현 김기현 당대표를 될 때. 만들었던 예. 그때는 범친윤까지 다 영끌을 해가지고 모았는데 52%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뭐 언론에서는 뭐 뜨겁다, 뭐 멋있다, 뭐 지지한다 이러지만은 네. 실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모든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50% 얻기는 매우 어렵다. 즉 범친윤이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럼 결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2등은 지금 좀 까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경원, 지금 원희룡 둘이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선 가면은 또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원희룡하고 나경원 두 사람 중에 뭐 단일화가 돼서 결승 가면 또 한동훈 후보랑 할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그냥 결선 안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들이. 왜냐면은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네. 투입됐을 때는 뭔가 윤심이 막 확 쏠려가지고 결선을 가게 하려는 목표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나 지금 토론회 때를 봤을 때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지만 오히려 원희룡 후보나 뭐 죄송하지만 나경원 후보나 이분들이 되면 당이 더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봤을 때는 봤을 때 네. 왜냐하면 거의 자폭 테러 수준으로 지금 뭐 입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 이야기입니다. 오물을 네. 막 뿌리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형편없는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그 큰 기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무슨 이분은 뭐 윤의 마음을 업고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근데 그 대답도 제대로 못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대구 경북에 있는 보수 지지층들도 진짜 원희룡 아무리 그렇지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동훈한테 계속 오히려 쏠릴 것 같다. 근데 워낙 그 전통 보수층하고 극우 유튜버들 이쪽이 또 여론 형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뿌리 논제. 너 어디서 들어왔어? 굴러 들어온 돌. 어디서 굴러왔어? 문재인 정부에서 너 검찰 일 하다가 우리 보수 인사들 다 싹 다 잡아놓은 거 아니야? 너 원죄가 있잖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생산적인 갈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보시면은 대전에서 의자 들고 싸우잖아요. 저는 저런 거는 그 WWE라고 가상으로 그 레슬링 하는 이게 다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아니, 그런 데서 의자 들고 싸우는 거는 봤지만은 실제 저렇게 정당에서 의자 들고 싸우는 거는 정말 좀 기가 막히지 프로레슬링 말하시는 거 그러니까 프로레슬링보다 이건 더 리얼한 건 리얼리티니까 거의 저 특수폭행 아닙니까 특수상해.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어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스무스하게 1차에서 가기가 매우 험난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원희룡 후보가 뒷심이 없다. 지금 소장님도 짚어주셨지만 뭔가 스텝이 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우선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깼죠. 뭐 어쩔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인데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결사옹위 하기로 그냥 권력의 애완견이 되기로 선언하고 출마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는 데다가 아니 그러면 뭐 좀 그 스탠스라도 잘 유지해서 쭉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네거티브 했다가 또 어떤 날은 깨끗하게 가겠다 이랬다가 또 네거티브 하니까는 이거는 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하니까는 거의 뭐 난폭운전 수준 아닌가. 그래서 전 당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번에 좀 칭찬을 해드리자면은 칭찬할 게 있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그래도 가장 어른답다. 그 싸움을 말리고 있거든요. 이 패배 브라더스라고 하면서 이 둘을 동시에 공격하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메시지를 현재는 내고 있다. 근데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도 험난하지만은 되더라도 크게 국민의힘이 바뀌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하고 원희룡 두 사람의 단일화가 된다면 나경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희룡 후보가 좀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사람 합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표를 흡수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너무 이질적이어서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그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까? 전혀 저는 완전 다른 색깔인 것 같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사실 한계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번 선거만 되면 그냥 나오는 사람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지난 전당대회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주저앉혀지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별명이 난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또 내가 나가야 되나? 난가. 착각. 난가? 아니면 지어낸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난가.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둘이 합친다 한들 그닥 큰 신뢰를 못 얻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나경원 후보도 약간 그 약을 잘 어울리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약을 살살 잘 어울리면서 개항에 왜 나왔습니까? 그럼 네가 이겼어야지 뭐 등등의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이겼다라는 걸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증빙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 시절에 뭐 빠루든 거라던가 등등 그것도 아직 안 끝났고 재판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아니 근데 나경원 후보는 이길 후보라고 자꾸 자기를 좀 포장을 하던데 이번에 총선은 이겼죠. 그래서 들어왔지만은 과거에도 지난 총선 21대 총선은 선거를 총쥐했다가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103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한테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패배의 히스토리를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너무 지금은 본인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포장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그건 좀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다 냉정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총선 한번 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지역구 선거에서 이겼다 이 말인데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성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댓글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 댓글팀에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사유죠. 사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제 드루킹 사건 때문에 거의 단식 투쟁하고 막 뒤집어지고 사실 폭행까지 당하시면서 그 특검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번에 댓글팀 같은 경우도 뭐 실체를 보면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특검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근데 이런 과연 한동훈 전 장관만 댓글팀이 있냐가 아니라 이게 김건희 씨도 있는 거다라는 김건희 댓글팀도 있다. 김건희 댓글팀도 있다라는 게 본인 문자에 나오잖아요. 본인이 뭐 댓글팀을 이용해서 한동훈 장관을 비방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사실상 이 댓글팀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든 안 하든
김건희 여사는 그걸 인지하고 있고 뭔가 실체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김건희 댓글팀이든 한동훈 댓글팀이든 아니면 둘이 같은 팀이든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그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는 거 보면 저희는 실체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김건희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혹은 한동훈 장관 시절 존재한다면 이건 특검 이상 가야 되는 겁니다. 드루킹 특검이 사실 이때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실형받고 지금 감옥 갔다가 지금 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사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 조성팀 이걸 돈을 주고 하진 않았다. 그냥 자발적으로 지지자들 댓글 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인기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주장은 한동훈 후보 측의 본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 주장과 배치되는 지금 증거들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댓글팀에 대한 것은 비자발적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론조작으로 이거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정말 조작 정부에 지금 어울리는 또 댓글팀이 나오는 건데 주가 조작 있죠. 허위 경력 조작 있죠. 노선 조작 있죠. 거기다 또 조작 수사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여론 조작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로 된다면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국고손실, 직권남용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법조가 아주 풍성하게 나올 만큼 상당히 중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온라인 선거가 더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댓글팀 문제, 특히나 공무원이 시켰을 가능성, 법무부 장관 시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장례찬 전 최고의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전 반드시 한동훈에 대한 댓글팀 여론조작 수사가 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후보는 자기들 같은 줄 아나 보네. 그렇게 자기들이라는 거는 민주당을 아마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전당대회 이 나온 얘기라는 걸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의 민주당 겨냥 발언은 어떤 의미가 깔렸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특징은요.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나 뭔가 해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민주당 너네 그랬죠. 민주당 너는 잘하냐? 이재명 때문이다. 네, 지난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고 뭐 이재명 대표 탓하고 하는 게 특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돈은 받지 않았다. 돈은 주지 않았다. 뭐 그러면 있었다는 건 본인이 그 시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안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드루킹 때 사건을 보면요. 어떠한 대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뭐 드러난 것에 뭐 밝히는 것에 의하면 추후에 뭔가 뭐 받기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그럼 추후에 뭔가 보상 때문에 만약 했었으면 이것도 큰 문제인 거죠. 지금 한동훈 댓글팀이든 김건희 댓글팀이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 시절이다 보니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 공무원이 자기가 자발적인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치우친 댓글 내면 그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닙니까? 또 문제가 되겠죠. 네,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아무 얘기도 없으면서 한동훈 장관이 뭐 멋있다, 왕자님이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인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냥 사람이 가서 막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기계 같은 매크로가 돌렸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도 큰 위법 사안이다. 매크로로 돌렸던 거는 이제 드루킹 특검법 관련된 뭐 문제가 됐었고요. 그 장해찬 전 최고는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자해 정치죠. 레밍 정치. 자해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분풀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한때는 이런 나쁜 짓을 같이 했던 사이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익 결합이 해체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여러 가지 폭로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론 조성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그건 오히려 장려할 일인데 지금 장례찬 최고의 폭로처럼 한동훈 장관이 지시 내지는 보고까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띄우기 위한 자신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댓글팀을 갖다가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무슨 돈으로 운영했냐 내지는 돈 없이 운영했더라도 추후에 어떤 자리를 약속하면서 운영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양문석 의원이 여러 가지 댓글 오타까지 비슷한 거 찾아내고 있잖아요. 수백 개 댓글들 수백 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관리되는 팀을 돌렸다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여론 조성에 조작을 가했다 그 업무방해죠. 그 드루킹이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로 바로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에 댓글 수사팀 들어가서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서 한 여론 조작도 처벌받았어요. 그렇죠. 댓글 조작.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또 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유죄라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수사에서 결과가 유죄로 나오면은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무죄 나오면은 넘어가는 거죠. 말씀대로 신은기 변호사 잘 말씀 주셨지만 자발적으로 누구 댓글 적는 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댓글 가끔 저도 달아요. 적고요. 다 적습니다. 근데 그 댓글 팀을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운영을 하거나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다는 문제 되는 거죠. 알고 있으면 운영이 되는 알고 있으면 거니까요.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뭐 돈을 지급하거나 이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고 장해찬 전 최고가 얘기함으로써 요 문제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가 이제 본인도 거기에 뭐 팀장이었나 뭐 하여튼 네. 뭐 활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본인도 하셨어요. 그 본인이 네. 지금 위법에 가담했다는 거고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범관계였다는 거죠. 본인부터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왕자다 멋있다 뭐 네. 외모 칭찬 글 많았습니까? 엄청 많았어요. 아. 뭐 예를 들어 볼펜 떨어뜨렸으면 볼펜 짚는 한동훈. 와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예찬 최고의 말에 의하면은 네, 네. 커뮤니티를 좀 동원을 해서 그걸 기사로 받고 이러면서 이제 확산시켰다라는 건데 네.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간에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라면 그건 범죄이기 범죄가 때문에 될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고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 좀 그렇죠. 반드시 수사돼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지만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자, 최고위원 예비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관심을 끌었는데 5명 컷오프 되고 8명이 이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우리 임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8명의 컷오프. 네. 뭐 근데 다 13명 한 분 한 분이 네. 사실 다 뭐 의미 있고 좋은 분들이고 사실 어떤 분들은 다 너무 좋다. 어디서 뽑을 수가 없다. 야. 네. 뭐 이런 정도로 경쟁력 있는 분이어서 지금 남아 계신 8분들도 그 누가 다 되고 누가 떨어져도 전혀 아쉬움이 없고 다 너무 훌륭하고 아까운 분들이다. 네. 그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국 5명은 떨어지고 거의 원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말고는 1명 딱 되고 나머지는 다 원내 현역 의원이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자, 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뭐 아예 흥행이 네. 안 된 것보다는 조금 네. 낫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네. 사실상 최고위원이 좀 과열된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공약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것이 그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서 무슨 정치를 하겠냐라고 물으면은 내용은 없는 거죠. 그 내용이 없다. 그 내용이 네.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싸운다, 내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든다. 이거는 대여 투쟁에 있어서 당내 결집용으로는 소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이 이번에 지도부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을 만들겠다, 수권 세력으로서의 대안이나 안정감을 국민들께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다들 친명일색이다. 내가 더 찐명이다. 친명이다. 이거가 더 강조돼가지고 그 사람들만 당선이 된 거 아니냐. 컷오프 통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13명 네. 컷오프 되신 분들도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뭔가 굉장히 협력이 가능한 분들이에요. 아하.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뭐 일당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급 체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라는 희대의 정권, 희대의 불법, 위법 뭐 악마적인 정권을 만났기 때문에 야당은 좀 힘을 합쳐서 똘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야당이 민주당이 야당이던 예. 시절에 뭔가 분열하고 우리끼리 집안 싸움 나면 그 당시 어김없이 지지율이 떨어졌었어요. 네. 왜 여당과 대척을 딱 갖고 우리끼리 뭉쳐서 정권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왜 니들끼리 집안 싸움하냐라고 했을 때 항상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또 시민들의 이런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야당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라는 희대의 정권에 맞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염원이다. 그리고 그래야지 할 일도 제대로 하거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실제로 그 안에 훌륭한 분들도 여러분 계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도 좋지만 거기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로 가지 않는 모습에서 도대체 180석 갖고 무슨 일을 하냐 했었을 때 예. 지금 우리 기억하면 탈당하신 분들 뭐 어디 가신 분 뭐 난리였잖아요. 이런 분들이 안에서
뭔가 조화롭지 않고 이런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받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했고 또 그게 정권 견제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망의 지점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총선 결과로 나온 게 지금의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당심을 또 혹은 민심을 좀 받드는 체제로 가고 있는 중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싶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생각이 신 변호사님. 저는 뭐 매우 다를 수밖에 예. 없는 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부정평가 70%지만은 여전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매우 부분이 지속된 있죠. 현상입니다. 예. 뭐 그걸 부정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어렵겠지만 인정한다면 왜 그럴까? 뭐 조국 혁신당 핑계대도 이제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부 예외 중에 예외라는 거 저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 예외인 정권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외를 쓰겠다.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러면 윤석열의 독선과 이재명의 독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물었을 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외가 나왔기 때문에 예외로 대응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민주당이 된다면은 전 더 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 50%가 아니라 지지율 6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갈 수 생각이 들어서 있다. 저는 네. 원칙이 더 힘이 세다고 보고요. 민주당 분들은 예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더 시원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많은 분들은 야 그러면 뭐 본질적 차이는 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원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번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전당대 당대표는 좀 더 재미가 없는 것, 흥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본적인 문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 건데 아, 예. 근데 이거를 당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뭐 끌어내릴 수도 없고 네. 지지율 낮춰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또 지난 대표였고 또 워낙 공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표를 막 흔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한 분들이 더 나오셔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경쟁을 하면 좋겠지만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김두관 후보 이번에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용기죠, 용기.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586에 계신 다선 의원들이 네. 더 치열하게 나오셔서 선의의 경쟁을 했었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네. 자, 가래 부인이 임세은 역시 가래 부인. 똑똑하고 말 잘해 이렇게 가래 부인. 댓글 주셨고요. 자, 또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민주당 책사가 돼야 된다. KT24님. KT24님은 신인규 변호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KT 이수님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완전 따라다니십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신인규 변호사 나오는 날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댓글을 달고 아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젊은 정치인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세현 소장, 신인규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